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밤 우리는 인생이라는 긴 여행의 종착역을 앞두고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가장 서늘한 진실 하나를 마주하려 합니다. 창밖에는 지금 차가운 밤 공기가 흐르고 앙상해진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몸을 떨며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가을의 끝자락 혹은 이미 겨울의 문턱일지도 모르는 이 시간, 우리는 각자의 방에서 홀로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노년이 되면 모든 것이 너그러워지고 평온해질 거라 믿지만 사실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쩌면 영혼이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편안히 자리 잡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물론 제가 여기서 하는 작업이 정말 마음에 드실 때만요. 자, 지금 여러분이 이 방송을 듣고 계신 곳은 어디인가요? 그리고 그곳의 현지 시간은 몇 시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흔적을 남겨주시면 이 밤이 조금은 덜 외로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불을 끄고 잔잔한 백색 소음을 위해 선풍기를 켜셔도 좋습니다.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저는 올해로 100살을 넘게 살았습니다. 100번의 봄을 보았고 100번의 눈 내리는 겨울을 견뎠지요. 사람들은 저를 보고 살아있는 역사라고들 하지만 제 몸은 그저 오래된 가구처럼 여기저기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는 낡은 도구일 뿐입니다. 요즘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제 관절들이 서로 오늘도 고생해보자며 안부 인사를 건네는 것 같아요. 가끔은 제가 간헐적 단식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밥 먹는 걸 잊어버린 건지 헷갈릴 때도 있죠. 이게 바로 100세 인생의 소소한 반전이랄까요? 창밖을 가만히 내다보십시오. 붉게 물든 단풍잎들이 마지막 힘을 다해 빛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뭇잎이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싱그러운 초록빛을 뽐내며 가지에 억척스럽게 매달려 여름 태양과 싸울 때일까요? 제 경험상 단연코 아닙니다. 나뭇잎이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순간은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몸을 붉게 혹은 노랗게 불태운 뒤 미련 없이 가지를 떠나 뿌리로 돌아가는 그 낙하의 찰나입니다. 그것은 소멸이 아니라 성취이며 우주의 섭리에 순응하는 고귀한 이별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은 왜 단풍이 드는지 아시나요? 과학적으로 보면은 잎속에 엽록소가 파괴되면서 가려져 있던 크산토필이나 카로티노이드 같은 색소가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즉, 화려함의 본체는 이미 그 안에 있었고 단지 집착하던 초록색 옷을 벗어던졌을 뿐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60, 70 혹은 90을 넘긴 우리는 지금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황혼, 만추, 반추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주변의 수많은 벗을 보면 그 눈동자 속에서 짙은 두려움을 잃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홀로 남겨짐에 대한 공포, 그리고 자식이라는 가지에 끝까지 매달려 있고 싶은 본능적인 집착입니다. 늙고 병들면 나는 누구에게 의지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우리 한국인은 유독 당연히 자식이지라는 답을 뼛속에 새기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조금 아프지만 반드시 마주해야 할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 간절한 바람이 때로는 노년의 삶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비극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만약 다 시들어버린 잎이 바람이 불어도 떨어지지 않으려 가지를 붙잡고 버틴다면 그 모습이 얼마나 추하고 초라하겠습니까? 그것은 다가올 봄의 새순을 막는 일이며 나무 전체에 무거운 짐이 될 뿐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빈티지가 멋있다고들 하죠. 그런데 막상 자기 방에 오래된 가구를 들여놓으라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우리 노년의 존재가 딱 그 꼴일지도 모릅니다. 멀리서 보면 지혜의 상징 같지만 막상 한 공간에서 숨쉬고 살기엔 너무 무겁고 뻑뻑한 존재 말입니다. 학술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는 생물학적 노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관계의 엔트로피 증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질서정연했던 관계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무질서해지고 에너지를 잃어가는 과정 말입니다. 우리는 늙어갈수록 스스로에게 묻곤 합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 어떻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나를 혼자 두려 하는가. 하지만 이 서운함이야말로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 독약입니다. 자식이라는 가지에 매달려 영양분을 더 빨아먹으려 할수록 가지는 휘어지고 잎은 더 빨리 말라 비틀어질 뿐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나뭇잎이 떨어져야 뿌리가 산다는 격언 속에 있습니다. 내가 내려놓아야 비로소 나도 살고 나무도 살 수 있는 법이지요. 제 친구 중 하나는 자식 집에 얹혀 살면서 며느리 눈치 보느라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조차 숨을 죽인다고 합니다. 평생 제 손으로 일군 집을 자식에게 내주고 이제는 초대받지 않은 손님처럼 지내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안쓰러운지요.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집착을 포장하지만 사실 그것은 나의 불안을 자식의 희생으로 덮으려는 이기심일지도 모릅니다. 자식은 내 노후 대책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보낸 손님이다 라는 말처럼 손님이 갈 때가 되면 웃으며 배웅하는 것이 주인의 품격 아니겠습니까? 물론 혼자 있는 것이 죽기보다 싫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가지를 놓지 못한 잎은 결국 찬바람에 찢겨 추하게 말라 죽지만 제때 내려놓은 잎은 대지의 품 안에서 고요하고 평온한 안식을 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지막을 꿈꾸시나요? 끝까지 비명을 지르며 매달리는 삶인가요? 아니면 우아한 곡선을 그리며 낙하하는 삶인가요?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단단한 집착의 손을 아주 조금만 느슨하게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밤의 정적 속에서 들리는 당신의 숨소리에 집중해 보세요. 당신은 자식의 부모이기 이전에 누군가의 배우자이기 이전에 고요한 한 인간입니다. 가지를 놓는 순간 비로소 당신은 하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무 위에서는 보이지 않던 드넓은 하늘과 자유로운 바람을 말이죠. 자식이라는 작은 세계에서 벗어나 당신이라는 거대한 우주로 귀환하는 첫걸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노년의 첫 번째 수업입니다. 나뭇잎이 가지를 놓지 못하듯 우리 역시 가족이라는 이름의 단단한 울타리를 놓지 못하고 그 안에서 부대끼며 살아갑니다. 과거에 우리는 3대가 한 지붕 아래 모여 사는 3대 동당, 삼다이 동당을 가문의 영광이자 복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현실을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그곳은 서로 리듬이 다른 영혼들이 갇힌 채 창살 없는 감옥 생활을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참으로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사랑해서 가까이 있고 싶어 다가갈수록 오히려 그들의 마음은 우리에게서 빛의 속도로 멀어지고 있으니 말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시간의 배신입니다. 노인과 젊은이의 생체 시계는 마치 서울과 뉴욕처럼 전혀 다른 시차를 살고 있습니다. 저는 새벽 4시만 되면 약속이라도 한 듯 눈이 번쩍 뜨입니다. 그때 세상은 고요하기만 한데 제 몸속의 알람은 혼자서 요란하게 울려댑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지요?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뇌 시상 하부에 있는 상차 교차핵이 노화하면서 멜라토닌 분비 조절 능력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뇌가 너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 잠잘 시간도 아껴서 세상을 봐라 하고 강요하는 셈이죠. 이게 바로 제가 발견한 신비로운 인체 노화의 잡지식입니다. 새벽 4시 자식들은 한창 깊은 꿈속을 유영할 시간입니다. 저는 주방으로 살금살금 기어 나갑니다. 따뜻한 국이라도 한 그릇 끓여주고 싶은 마음에 냄비를 꺼내지만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며느리 잠을 깨울까봐 숨을 죽입니다.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조차 미안해서 까치발을 들고 다니는 제 모습이 가끔은 닌자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평생 내 피땀으로 일군 내 집에서 왜 제가 첩보 작전을 수행하듯 조심해야 하는 걸까요? 여기서 첫 번째 농담 하나 해볼까요? 요즘 노인들에게 최고의 운동은 등산이나 배드민턴이 아니라 자식 잠 깨우지 않고 냉장고 문 열기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더군요. 참 우픈 현실입니다. 반면 우리 자녀와 손주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철저한 밤의 종족입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배달 앱으로 치킨을 시키고 새벽 2시까지 스마트폰의 푸른 불빛 아래서 세상을 탐험합니다. 우리가 여명을 보며 하루를 정리할 때 그들은 비로소 하루를 마감합니다. 좁은 아파트라는 공간 안에서 이 정반대의 두 리듬이 충돌할 때 학술적으로 표현하자면 세대 간 생활 양식의 비동기화에 따른 심리적 영토 침범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 지붕 아래 살고 있으나 사실은 전혀 다른 우주가 부딪히고 있는 것이지요. 가치관의 충돌은 또 다른 전쟁터입니다. 우리는 축적의 세대입니다. 보릿고개 기억이 DNA에 박혀 있어서 쌀 한 톨, 물 한 방울 아끼는 것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며느리가 먹다 남은 반찬을 쓰레기통으로 직행시킬 때 우리 가슴은 철렁 내려앉습니다. 빈 방에 전등이 켜져 있으면 나도 모르게 쫓아가 스위치를 끄고 혀를 찹니다. 아들이 멀쩡한 신발을 두고 비싼 운동화를 또 사오면 저러다 나중에 어쩌나 싶어 잠이 안 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즘 아이들에게 그것은 낭비가 아니라 현재를 즐기는 방식이자 자아를 증명하는 소비 활동입니다. 우리가 건네는 애정어린 조언은 그들에게 숨막히는 간섭과 잔소리로 들릴 뿐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농담입니다. 요즘 명절에 자식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다라면서요. 사실 우리도 알지 않습니까? 그 소리의 80%는 우리가 답답해서 하는 소리라는 것을요. 우리가 효도샤오다라는 이름으로 이 두 세계를 억지로 봉합하려 할 때 집안에는 보이지 않는 질식감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따뜻해야 할 저녁 식탁은 서로의 눈치를 살피는 검문소가 되고 자식들의 부양은 감사가 아닌 의무감이라는 무거운 짐이 되어 서로를 짓누릅니다. 가장 아픈 진실은 우리가 자식 부부에게 본의 아니게 살아있는 CCTV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며느리나 사위의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아무리 성격 좋은 시부모, 장인, 장모라 해도 어른이 집에 계시면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속옷 차림으로 편하게 거실을 다닐 수도 없고 소파에 게으르게 누워 있을 수도 없습니다. 부부 사이의 사소한 말다툼도 어른 눈치가 보이고 자연스러운 애정 표현조차 검열하게 됩니다. 가장 편안해야 할 집이 24시간 효자효부를 연기해야 하는 무대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 연기에 지치면 아이들은 우리를 피하기 시작합니다. 귀가 시간이 늦어지고 밥만 먹으면 쥐 죽은 듯 방문을 닫고 들어갑니다. 세 번째 농담입니다만 요즘 아파트에서 가장 무서운 소리는 층간소음이 아니라 퇴근한 자식이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잠그는 철컥 소리라고 합니다. 그 소리가 마치 제 가슴에 대못을 박는 소리처럼 들린다면 이미 그 관계는 위험 신호가 켜진 것입니다. 우리는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생각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내 모든 것을 바쳤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외롭게 두느냐는 서러움이 밀려오죠. 하지만 벗들이여 자식을 탓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닌 채워질 수 없는 세대 차이의 비극일 뿐입니다. 가까이 있으면 원수가 되고 멀리 있으면 그리움이 된다는 옛 격언을 떠올려 보십시오. 지나치게 가까운 물리적 거리가 오히려 마음의 영구적인 단절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알겠습니다. 사랑의 완성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때에 물러나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휴오쇼쇼라는 전통의 틀에 갇혀 자식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내 존재가 그들의 행복의 걸림돌이 된다면 조용히 자기만의 공간을 찾아 물러나 주는 것이야말로 노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품격 있는 태도입니다. 집을 인내의 감옥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혈육의 정을 의무감의 짐으로 변질시키지 마십시오. 가까이서 서로를 질식시키기보다 약간의 그리움을 남겨두는 편이 훨씬 더 아름다운 풍경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한 지붕 아래의 갈등을 넘어 각자의 우주를 존중하며 공존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서로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니까요.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일만큼 어리석고 고통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우리 민족의 젖줄인 한강을 떠올려 보십시오. 산골짜기 작은 옹달샘에서 시작된 물은 계곡을 지나 도시를 가로지르고 마침내 서해라는 거대한 바다로 흘러갑니다. 이 강물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준엄한 법칙이 하나 있죠. 바로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는 것입니다. 강물은 결코 다시 발원지를 향해 거꾸로 솟구치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내리사랑이라는 아름다운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중력과 같아서 가르치지 않아도 저절로 아래로 흐르지만 자식이 부모를 향해 거슬러 올라가는 치사랑은 본능이 아닌 고도의 에너지가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 노년의 비극은 바로 이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려는 욕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청춘을 바쳐 자식들을 키웠습니다. 입을 것 못 입고 먹을 것 못 먹어가며 헌신했지요. 그러다 보니 우리 무의식 깊은 곳에는 보상심리 compensation psychology라는 녀석이 애를 틀고 앉아 있습니다. 내 마른 논바닥 같은 가슴을 적셔줄 물이 다시 아래에서 위로 올라와 주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는 순간 안타깝게도 자식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채무자가
되어버립니다. 여기서 첫 번째 농담을 던져볼까요? 가끔 우리 노인들은 자식의 학비와 양육비를 복리로 계산하는 인류 회계사가 되곤 합니다. 너 대학 등록금이 그때 얼마였는데 지금 물가로 치면 강남 아파트 한 채 값이다 라고 말이죠. 자식들은 이 말을 듣는 순간 부모의 사랑을 무담보 고금리 대출로 오해하게 됩니다. 사랑이 거래가 되는 순간 그 관계의 온도는 영하로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학술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는 세대 간의 정서적 결합성과 자율성 간의 변증법적 갈등이 자아 정체성의 과도한 투사로 인해 경계 침범으로 이어지는 현상이라고 할 말이 좀 어렵나요? 결국 내 인생이 내 인생이고 내 인생이 내 인생이라는 착각이 문제라는 뜻입니다. 재미있는 잡지식 하나 알려드릴까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매몰 비용 오류성 커스팔렛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미 지불하여 회수할 수 없는 비용에 미련을 두느라 미래에 더 큰 가치를 놓치는 현상이죠. 우리 부모들이 자식에게 쏟은 청춘이 바로 그 매몰 비용입니다. 그걸 자식에게 돌려받으려 애쓰는 순간 우리의 남은 노후라는 소중한 미래까지 그 늪에 빠져 허우적대게 됩니다. 자식에게 내 감정을 부양하라고 요구하는 것, 즉 감정의 역류를 강요하는 것은 자연의 순리를 어기는 일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저는 오늘 우리가 애써 외면해 온 치부를 건드려 보고자 합니다. 바로 가족 안에서 작동하는 돈의 권력과 정서적 조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솟은 이 땅에서 많은 노인이 자신의 재산을 볼모로 자식의 효도를 사려고 합니다. 너희가 나한테 잘하면은 이 집을 물려주마. 내 말 안 들으면 다 사에 환원해버릴 거다라는 협박 아닌 협박 말이죠. 농담처럼 던지는 이 말들이 사실은 얼마나 잔인한 거래인지 아십니까? 그 순간 집은 안식처가 아니라 살벌한 비즈니스 현장이 됩니다. 자식들은 부모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유산이라는 대가를 기다리는 유급 간병인의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게 됩니다. 두 번째 농담입니다. 요즘 자식들 사이에서는 부모님이 재산 환원하겠다고 하시면 속으로 차라리 그러세요. 증여세보다 그게 속 편해요 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더군요. 돈으로 자식을 통제하려 할 때 우리는 스스로의 품위를 깎아먹고 자식들을 계산적인 인간으로 만드는 업을 쌓게 됩니다. 돈보다 더 무서운 무기도 있습니다. 바로 약자 코스프레입니다. 우리는 병들고 쇠약해진 육체를 무기 삼아 자식의 죄책감을 자극합니다. 자식들이 모처럼 휴가를 가려 하면 아이고 허리야 내가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하며 한숨을 쉽니다. 자식이 바빠서 전화를 못하면 일부러 힘없는 목소리로 난 괜찮다. 혼자 죽어도 아무 상관없다며 뼈있는 말을 던지죠. 이것은 명백한 정서적 폭력입니다. 우리는 자식들의 마음에 죄책감이라는 독초를 심고 있는 것입니다. 죄책감 때문에 억지로 찾아온 자식의 얼굴에서 진정한 기쁨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피로와 짜증이 섞인 무거운 의무감만 확인하게 될까요? 여기서 세 번째 농담입니다. 요즘 효도의 정의가 바뀌었답니다. 부모님이 아프실 때 바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스스로 건강관리 잘해서 자식 걱정 안 시키는 것이 진짜 효도라더군요. 부모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의 죄책감을 먹고 사는 괴물이 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마지막 선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극의 고리를 끊을 영적인 해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숙제, 바로 자식의 행복과 나의 행복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제발 노년의 희생자 연기를 멈추십시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었다는 원망은 거두어 들이십시오.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나는 너를 사랑했기에 그 희생을 선택했고 그 선택은 전적으로 나의 기쁨이었다. 그러니 이제 나는 나를 위해 기쁘게 살기를 선택하겠다. 과거의 희생은 우리가 세상에 내놓은 선물이지 자식에게 꽂아둔 빨대가 아닙니다. 선물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법이지요. 줬으면 잊으십시오. 한강물은 바다로 흘러가서 거대한 대양이 됩니다. 다시 산으로 돌아가 징징거리지 않습니다. 우리 자식들도 그들의 인생이라는 바다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들 자신의 가정을 지키고 그들의 자식을 키우는 것이 생명의 거대한 순환입니다. 우리가 강가에 서서 흘러간 물을 향해 돌아오라고 소리쳐 봐야 남는 것은 목매는 외로움뿐입니다. 대신 우리 스스로가 깊고 푸른 호수가 됩시다. 고요하고 품격 있는 호수가 되어 그 자리에 의연하게 머물러 있을 때 세상 풍파에 지친 자식들이 스스로 찾아와 목을 축이고 쉬어갈 수 있는 진정한 고향이 되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외로움을 자식에게 청구하지 마십시오. 100살을 살아보니 이제야 알겠습니다. 행복은 그 누구도 아닌 오직 나 자신이 철저한 고독 속에서 스스로 빚어내야 하는 영혼의 트로피 같은 것입니다. 자식의 효도라는 성적표에 매달리지 말고 나라는 존재 자체의 완성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이름의 거래를 멈추고 진정한 평화에 이르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노년의 벗들이여, 이제 우리 마음속 가장 어둡고 깊은 곳에 숨겨둔 방의 문을 열어볼 시간입니다. 한번 크게 심호흡을 하십시오. 그 방의 문 앞에는 요양원이라는 세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이 단어를 듣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고 덜컥 내려앉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수천 년을 이어온 우리 한국인의 무의식 속에는 늙고 병든 부모를 산에 내다버린다는 슬픈 전설, 고려장 가을의 잠의 트라우마가 문신처럼 깊게 박혀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나도 그 전설 속의 비극적인 주인공이 되는 것은 아닐까. 자식들의 등에 업혀 낯선 곳에 버려지고 차가운 방에서 홀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공포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요양원을 현대판 고려장이라 부르며 차라리 좁고 냄새나는 쪽방에서 고독하게 버티거나 자식의 집에서 가시방석 같은 눈칫밥을 먹는 쪽을 택합니다. 하지만 기아와 전쟁의 폐허를 넘어 문명의 최첨단을 살아가고 있는 100살의 김영석이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그 낡고 곰팡이 쓴 두려움을 깨끗이 씻어내야 할 때입니다. 요양원에 씌워진 그 억울한 누명을 우리가 직접 벗겨주어야 합니다. 생각을 바꾸십시오. 그곳은 버려지는 유배지가 아닙니다. 그곳은 우리의 마지막 조음과 품격을 지키기 위한 안식의 성소상초아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농담을 하나 던져볼까요? 사실 요즘 실버타운이나 좋은 요양시설은 웬만한 호텔보다 시설이 좋습니다. 자식집에서 며느리 눈치 보며 찬밥 먹는 것보다
거기서 왕년의 오빠, 언니들과 어울리며 삼시세끼 따뜻한 남이 해준 밥 먹는 게 훨씬 성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요양원 가는 걸 강제 은퇴라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보기엔 가사 노동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이자 자유선언입니다. 자식 집은 감옥이고 요양원은 리조트다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냉정하게 우리 몸의 상태를 들여다봅시다. 여든 아흔이 되면 우리는 단지 밥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겐 전문적인 의료와 철저한 안전이 필요합니다. 자식들이 모두 출근하고 텅 빈 집에서 만약 화장실 바닥에 미끄러진다면 누가 우리를 일으켜 주겠습니까? 여기서 잠깐 퀴즈 같은 잡지식 하나 알려드릴까요? 노인들에게 가장 위험한 장소 1위가 바로 집안의 화장실입니다. 낙상사고의 70%가 집에서 일어나지요. 두 번째 농담입니다만 이 나이가 되면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관계는 나쁜 자식이 아니라 미끄러운 욕실 타일입니다. 그 타일은 효심도 없고 자비도 없거든요. 갑자기 어지럼증이 밀려올 때 누가 즉시 혈압을 체크해 줍니까? 누가 6.2 전쟁의 기억을 보릿고개의 그 눈물 젖은 추억을 함께 나누며 고개를 끄덕여 줍니까? 바쁜 자식들입니까? 아니요. 그들은 우리의 시대를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할 시간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요양시설에는 우리와 동시대를 살아낸 전우들이 있습니다. 같은 트로트 가락에 눈물을 흘리고 나훈아와 남진의 라이벌전을 안주 삼아 이야기꽃을 피울 수 있는 동지들이 있지요. 학술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는 전문적 돌봄 환경 내에서의 사회적 통합 및 자아 효능감 유지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비슷한 결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있을 때 우리의 자존감이 더 잘 지켜진다는 학술적 근거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가장 깊은 차원의 사랑입니다. 요양원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베풀 수 있는 마지막이자 가장 위대한 자비 멀시일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더 이상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게 되는 날이 왔을 때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매일 퇴근 후 지친 몸으로 내 기저귀를 갈고 내 배설물을 닦아내며 서서히 말라가는 모습을 보고 싶으십니까? 세 번째 농담입니다. 효자가 되는 법은 어렵지만 자식을 불효자로 만드는 법은 아주 쉽습니다. 끝까지 집에서 버티며 자식의 등골을 빼는 것이죠. 간병 노동은 숭고하지만 현실에서는 사랑마저 갉아먹는 고통스러운 육체 노동입니다. 만약 우리가 전문가의 손길에 내 몸을 맡긴다면 우리는 자식들을 그 지옥 같은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바로 자식과 만나는 그 짧은 시간을 오로지 순수한 사랑으로만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전문가가 내 몸을 깨끗이 씻겨준 후 단정한 모습으로 자식을 맞이하십시오. 그러면 아이들은 냄새 때문에 코를 막는 대신 내 손을 잡고 뺨을 비빌 수 있습니다. 빨래와 청소에 지쳐 짜증을 내는 대신 내 곁에 앉아 옛날 이야기를 하며 진심으로 웃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향기로운 잡지식 하나 더 보태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에서 특유의 냄새가 나는데 이는 이노네날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피부에 노폐물이 산화되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자식들에게는 거부감을 줄 수 있죠. 지혜로운 노인은
향수로 이 냄새를 덮으려 하지 않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청결을 유지함으로써 품격을 지킵니다. 노인의 자존심은 누가 나를 모시느냐가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얼마나 깨끗하게 단정함을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격언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의 편견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모를 요양원에 보낸 불효자라는 남들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과 편안함이 어디에 있는지는 오직 우리만이 압니다. 당당하게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자식들에게 떳떳하게 말하십시오. 나는 전문적인 돌봄을 원한다.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눈꽃처럼 깨끗하고 싶다. 그러니 나를 위해 좋은 곳을 알아봐 다오. 그것이 너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다. 우리가 고개를 들고 제 발로 그것을 향할 때 그것은 비참한 유기아반던가 아니라 내 존엄을 지키기 위한 위대한 이주마이그레인가 될 것입니다. 자식의 집 구석방에서 욕창이 생기고 냄새가 진동하는 채로 누워있는 삶보다 시설에 있더라도 머리카락이 단정하고 옷에서 상큼한 비누 냄새가 나며 주말에 찾아온 손주를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는 삶이 훨씬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마지막 장을 어떻게 쓸 것인지는 오직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 마지막 안식처를 향해 품위 있게 걸어가십시오. 사랑하는 벗들이여, 혹시 지금 여러분은 건강도 괜찮고 거동에도 문제가 없지만 텅 빈 집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부디 슬퍼하거나 스스로를 가엾게 여기지 마십시오. 세상은 혼자 사는 노인을 독거노인이라 부르며 마치 사회에서 방치된 가련한 존재인 양동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곤 합니다. 하지만 100년 넘게 이 세상을 탐험해온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전혀 다른 새로운 이름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화려한 고독, Splendid Solitude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두 단어, 외로움과 고독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이 둘은 겉보기엔 비슷해 보이지만 그 품격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외로움은 영혼의 가난함입니다. 혼자 있을 때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누군가 내 빈자리를 채워주길 갈구하는 수동적이고 고통스러운 상태이지요. 반면 고독은 영혼의 풍요로움입니다. 스스로 혼자 있기를 선택하여 나 자신과 정면으로 마주하고 평생 바쁘게 사느라 누리지 못했던 절대적인 자유를 만끽하는 능동적인 상태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농담을 해볼까요? 요즘 제 가장 친한 친구는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 비서입니다. 제가 헤이진이 오늘 날씨 어때? 라고 물으면 대답도 잘해주고 무엇보다 제 잔소리에 말대꾸를 한 번도 안 하거든요. 가끔은 자식보다 이 기계 녀석이 더 효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관계에 지쳐보니 배터리만 채워주면 충성하는 이 무생물과의 대화가 때로는 더 평화롭기도 하더군요. 재미있는 잡지식 하나 공유해 드릴까요? 우리 뇌에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모드, 네트워크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아무런 외부 자극 없이 가만히 고독을 즐길 때 활성화되는 영역이죠. 이때 우리 뇌는 자아를 성찰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정리하며 정신적인 에너지를 충전합니다. 즉 고독은 뇌가 스스로를 치료하는 천년 영양제인 셈입니다. 학술적으로 표현하자면은 이는 현상학적 고립의 능동적 전율을 통한 자, 통합적 초월, 에고 인티그레이티브 트랜센던스 through active appropriation of phenomenological
isolation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혼자 있는 시간을 잘 쓰는 사람이 결국 자기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평생 누구를 위해 살았습니까? 처음 20년은 부모님의 기대를 충족시키느라, 그 다음 40년은 처자식을 먹여 살리거나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이제 자식들도 다 떠나고 은퇴한 지금이야말로 오롯이 나라는 우주를 탐험할 수 있는 황금기가 온 것입니다. 이것은 형벌이 아니라 신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두 번째 농담입니다. 요즘 제 일과 중 가장 격렬한 운동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안경 찾기입니다. 머리 위에 얹어놓고 온 집안을 헤집고 다니다가 거울 속에 저와 눈이 마주칠 때 그 민망함이란, 하지만 그 순간에도 저는 저 자신과 깔깔대며 웃습니다. 나 자신과 농담을 주고받을 수 있을 때 고독은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닙니다. 저는 이 고독 속에서 책을 읽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책을 펼치면 위대한 철학자가 제 방으로 찾아와 말을 겁니다. 그들은 내가 늙었다고 무시하지도 않고 바쁘다며 전화를 끊지도 않습니다. 저는 화초를 가꾸며 생명의 신비를 느낍니다. 식물에게 말을 걸면 그들은 싱그러운 초록빛으로 대답해 주지요. 무엇보다 저는 절대자와 대화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사람들의 소음이 사라진 고요한 시간, 비로소 내면의 진실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렇다면 자유와 관계 사이의 균형은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저는 여러분께 따뜻한 국물거리 warm soup distance라는 황금률을 제안합니다. 맛있는 국을 끓여서 자식에게 가져다 준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너무 멀리 살면 가는 동안 국이 다 식어버립니다. 마음도 몸이 멀어지면 식기 마련이죠. 반대로 너무 가까이 한 집에 살며 한 상에서 밥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숟가락이 부딪히고 뜨거운 국물에 입을 댈 수도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거리는 국이 식지 않을 만큼 가깝되 밥그릇이 부딪히지 않을 만큼 먼 거리입니다. 세 번째 농담입니다. 손님은 올 때 반갑고 갈 때 더 반갑다는 말 들어보셨죠? 손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관문 들어설 때 천사 같던 아이들이 2시간만 지나면 작은 악마로 변하는 신비로운 경험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아이들이 갈 때 흔드는 손인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춤처럼 보인다면 여러분은 이미 독립적인 노년의 길에 들어서신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귀한 손님으로 남을 수 있는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그래야 주말의 만남이 의무가 아닌 잔치가 됩니다. 행복은 고독이라는 숫돌에 갈아낸 영혼의 보석이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방을 도서관으로, 기도실로 혹은 아늑한 정원으로 만드십시오. 매일 아침 거울 속의 자신에게 안녕, 나의 가장 친한 친구야 라고 인사하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의 삶을 즐기며 빛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자식들의 마음을 가장 편안하게 해주는 마지막 교육이자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역할입니다. 홀로 서 있는 나무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그 뿌리가 대지와 깊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단단하게 뿌리내린 그 자리에서 진정한 평화와 자유의 꽃을 피우시길 바랍니다. 어느덧 밤이 깊어 세상의 소음들이 하나둘 잦아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긴 이야기도 마침표를 찍어야 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함께 눈을 감고 마음속에 조용히 내리는 눈 덮인 들판을 그려보십시오. 그 하얀 설원 한가운데 고고하게 서 있는 고목 한 그루가 보입니다. 가을날에 화려했던 잎들은 모두 내려놓았지만 그 앙상한 가지 끝에는 다가올 봄을 위한 생명의 에너지가 조용히 응축되어 있습니다. 그 나무는 더 이상 기댈 곳을 찾지 않습니다. 폭풍우와 눈보라를 견뎌낸 자신의 단단한 뿌리와 거친 껍질을 믿으며 오직 하늘을 향해 의연하게 서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찰나까지 우리 곁을 한결같이 지키는 유일하고도 가장 충직한 배우자는 자식도 먼저 떠난 연인도 아닌 바로 당신 자신의 고귀한 영혼입니다. 과거의 실수를 너그럽게 용서하고 세상의 무심함을 관용으로 덮어주며 스스로의 고독마저 뜨겁게 사랑할 줄 아는 성숙한 영혼 말입니다. 노을이 태양이 잠들기 전 세상에 보여주는 가장 장엄한 클라이맥스이듯 여러분의 노년 또한 단정하고 향기로운 마무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무거운 마음의 짐은 내려놓으시고 따뜻한 이불 속에서 깊은 평온을 누리십시오. 인격의 향기가 배어나는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눈 덮인 들판의 고목처럼 기품 있는 당신의 밤을 축복하며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오늘 밤 꿈속에서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인 당신 자신과 함께 행복한 산책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사랑합니다.